이해훈 전 의원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제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뭐 온갖 좀 백화점식으로 나오고 있죠. 백화점식으로 나오고 있고, 야 그래도 그 우파 진영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조차도 결국에는 민낯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허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는 점은 뭐냐면요. 이 건이 사실 지지층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그냥 혼란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처음에 전제로 드리고 싶은 게 이 와중에도 대통령의 어떤 뜻을 좀 신뢰하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지금 이제 긍정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와 관련한 김어준 총수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김어준 얘기가 여기서 훅 들어오는군요. 훅 들어옵니다. 네. 최근에 이 말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보통 논리가 먼저고 판단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판단이 먼저고 논리는 그 다음에 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매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지층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내에서 함께 맞는 비, 소위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함께 맞는 비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원래 뜻은 아래로 내려가서 좀 어려운 사람들과 비를 같이 맞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네. 그냥 이게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같이 맞자,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 뭐 강선우, 김병기 의원도 그냥 무지성 실드를 해야 됩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런 논리로 사실 얘기하는 건 좀 지지층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면 방어할 것도 안 되고요.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은 그래도 스스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민망해하면서 본인 자신을 희화화하면서. 그렇죠. 나 어용 지식인이다. 문재인 지킬 거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판단은 나중, 논리는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래서 김어준 총수의 논리가 되게 이상하고 이해운 사태를 통과해 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좀 헤아려 보시고, 이게 이런 의미로 대통령이 이 인사를 한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진짜 지지층의 좋은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분은 이게 저널리즘 공론회장을 어떤 종교적 사교회장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좀 뭐 쉴드 치기 어려운 사람들을 때론 정치적 목적으로 쉴드를 칠 그런 국면도 있어요. 그러나 논리는 그 다음이다. 예,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네? 논리는 뭐 그거에 맞게 우리 정치적 목적으로 짜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우리는 논리 없고 먼저 판단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항상 우리 김어준 총수는 이 아우라, 패션을 중요시하는 분인데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좀 멋없어졌다. 예전에 그 야수성을 가진 쫄지마 하시던 총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이해훈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현황을 좀 체크해 보면 네. 갑질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갑질은 좀 낙마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강선우 의원님은 이제 반성도 안 했다는 좀 큰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청약 이번에 문제. 왜냐하면 그 부정을 못하는 이유가 그 사과도 못하는 이유가 인정하는 순간 그게 과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과오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사과하면 더 죽이는 문화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서초구의 레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건이 나왔습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오랜만에 2루타를 쳤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좀 커요, 사실. 개 중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했고, 그 이해훈 후보자의, 그렇죠, 후보자의 장남을 위장 미혼 시켰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양 가족을 늘려서 청약 점수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십억 시세 차익이 있었고, 이거는 좀 실정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 될 겁니다, 사실. 이거 네. 제 근처에 주변에 변호사들 물어보면 예. 이거는 빼박이다. 어. 이건 너무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황은 이런데요. 뭐 호재도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청와대가 끝까지 엔간하면 지킬 태세인 건 맞습니다. 청문회까지 보자라고 강훈식 실장도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고심이 담긴 되게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킬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여론도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이게 뭐 MBS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네. 35%가 그래도 찬성합니다. 이 이해운의 사례가 민주당 인사의 사례라면은 아마 용납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편 진영의 인사를 썼다는 점에서 네. 좀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거가 좀 버티는 힘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말이죠.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난하는 거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또 차라리 자가당착적이죠. 이해운보다도 이 사람을 써라. 아하. 이 사람은 우리가 봤는데 어우, 너무 풀어봐야 멋진. 뭐 나올 게 없다. 이 사람 쓰면은 훨씬 좋겠다. 그렇죠. 너무 멋진 그 대응이죠. 뭐 그런 대응이 좋을 텐데 막 이해운을 언제 봤냐는 식으로 이래버리면 곤란하지. 거기서 몇 선을 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천은 지금 몇 번을 줬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도 아무튼 이 정도면 민주당 내 지지층 51%가 찬성하고 있고요. 네. 중도층도 37% 이런 정도면 버틸만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악재를 또 다시 돌아가 보면 청문회가 19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일주일은 너무 길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네. 일주일은 너무 길다. 그래서 네. 일주일을 앞으로 더 얻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르죠. 그건 이제 악재 요인인데 저는 감히 전망하자면 이번 주에 핵폭탄이 안 나온다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큰 버팀목이 될 거고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망입니다.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방일 일본 이제 나라현 가시지 않습니까? 네. 방일 성과로 아마 지지율 또 방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흐름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고 사실 인천까지 버티면 다 버틴 겁니다.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예. 그래서 한 주간 시간 여행을 해서 딱 눈을 뜨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면 저는 통과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외교를 왜 이렇게 잘할까요? 갑자기 또 뜬금없이 딴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외교를 잘할까? 중국 가서도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는 엔간하면 실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교가 그나마 중도층에서 점수를 따고 있는 이유는 기존 민주당의 관성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까 김용민 PD님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과거사를 묻지 않고 또 중국 가서 또 보수층이 뭔가 기대한 건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앞에서 막 설설 기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당당하게 할 말하고 안 할 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이제 실용 가능하지 않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소위 그래도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네. 이제 그런 태도가 기존 민주당의 관성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지지층에 더해서 중도층, 무당파들에게도 굉장히 호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 뭐 지지율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분도. 이유의 첫 번째가 외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쉽게 그냥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외교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가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관성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칭찬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의 어떤 말과는 다르게 네. 좀 더 이제 실용적으로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음.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제2의 태평양 정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하셨던 거를 대통령 되시니까 지금 그 테이블에 안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뭐 변했다 이렇게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이고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이번 주까지 아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핵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요. 이거를 영토 확장의 의미로 보셨어요? 탕평 이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 특히 인사분들이
이걸 탕평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탕평으로 얘기할 거면 뭐 더 작은 부처들도 많습니다. 뭐 소위 성평등 문화 뭐 이런저런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권오울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세운 그쵸. 것 그거는 탕평으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기획예산처는 이거는 커요. 부처가 매우 중요한 부처고요. 네. 뭐 아무리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세게 하고 뭐 차관을 보내서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굳이 할 필요 없는 인사입니다. 굳이 탕평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로의 영토 확장을 굉장히 진심으로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건데 왜 네. 중요하냐면요. 민주당의 그동안 지지층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 연합을 좀 교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지연합은 그동안 뭐 정의당, 뭐 진보당 이런 쪽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내.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내. 더 많은 분배, 더 적극적인 분배 경제 정책에서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 혹은 아주 강한 정의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중산층, 좀 실용적인 3040 부동산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수도권에 사는 젊은층들도 이제 민주당에 새로 편입된 지지층인데 그 두 지지층이 사실 비슷한 듯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결국 약간 지금 요구가 분리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중도 쪽으로 실용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그 의지를 예전 후보 때부터 본인이 이제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몇몇 아까 말한 그 외교적 그 피벗도 그렇고요. 이번 이해운 장관 지명도 그렇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보수들이 완전히 마탱이 가가지고 그쵸.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보수를 바꿔야죠. 그 민주헌정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욕망들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사회. 내란을 동조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헌법에 합치되는 보수로 개편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보수를 키워놓고 존재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께서 전 당신께서 중도 보수에 가까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측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혹은 정치인 이재명일 때와 대통령 이재명일 때가 정말 다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얘기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잘.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더 책임 있게 더 이렇게 지지 연합을 넓히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첫 발을 사실 이해운 후보자 지명으로 전 떼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제가 이석현 평론가하고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은 그럼요. 저는 기본소득이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굉장히 분배 정의에 치우치고 굉장히 과격한 좌파 정책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중도 우파를 위한 정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분배 정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실질 소득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에게 또 국가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큰 집이 될 수 있는 길로 보자면은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한국에서는 이게 좌파 정책처럼 인식이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를테면 외국에서 기본소득은 그 기본소득이 우파 정책이 되는 거는 기존 복지를 거의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퉁 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기존의 큰 국가론을 부정하고 작은 국가가 기본소득을 복지로 하자라는 아마 논리가 많을 텐데 사실 뭐 그런 유럽도 지금 좀 망하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로봇 AI 생산량이 엄청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럼요.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할 수 없으면 뭐 AI고 나발이고 그쵸. 국가 경제 기틀이 무너지는 건데. 동의하는데 네.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기본소득을 얘기할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으로서는 토론해볼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 로봇세 같은 거 거둘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저도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은 생각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필요성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쵸?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 네. 당연히 얘기가 될 거예요. 네.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누가 예. 소비를 합니까?